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그거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발열 반응,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온도가 증가한다가 무조건 맞는 말이었죠. 우리가 발열 반응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물질이 열을 내놨다고 해서 물질이 가진 열 에너지가 뭐 줄어들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흡열과 발열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열 에너지의 일부가 화학 에너지로 아예 바뀌어 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일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흡열이고, 화학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발열 반응인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발열은 열의 총량이 늘어나는 과정, 흡열은 열의 총량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열은 온도가 증가하는 거, 흡열은 온도가 감소하는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Q는 일단 식부터 적어보면, 뭐 Q는 CMT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CM 델타 T가 좀 더 이게 입에 익는 편이라 저는 이렇게 적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CMT로 외워도 되고 CM 델타 T로 외워도 돼. 공식이라는 건 애초에 공식을 어디다 적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요 열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CH4라고 하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는, 이에 CH4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 없나?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CH4 같은 경우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이잖아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 근데 얘가 가진 에너지를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과학자도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H4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알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지금 입자를 한 쿼크, 경입자 뭐 이런 거, 쿼크 여기까지 쪼개는 것까지는 생각은 해오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더 쪼개서 에너지를 꺼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입자나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CH4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CH4가 실제로 가진 에너지라기보다는 얘를 이용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우린 보통 이 CH4로부터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은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꺼내니까, 이렇게 연소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그냥 CH4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CH4가 가진 에너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 정도가 될 거라서 애초에 열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실험값일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통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태워봐서 얻어내고 뭐 이런 방식인 거죠. 뭐 다른 것도 얘기해보면 뭐 수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소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겠으나, 수소를 산소랑 반응시켜봐서 그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있겠고, 아니면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핵융합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해보면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건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알아내도 수소가 가진 에너지가 몇이냐랑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건 결국 실험값이고, 그래서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항상 실험값의 개념이라, 우린 이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열량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요. 열량계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 통에 안에 뭐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챔버가 있거나, 뭐 챔버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챔버가 있으면 이 챔버 안에서 반응을 일으켜. 주로 챔버가 있는 반응, 이 챔버가 있는 형태로 설계된 열량계는 연소 반응의 열량을 재기 위한 열량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CH4의 연소 반응의 에너지가 궁금하면 이 안에서, 이 챔버 안에서 CH4로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챔버 주위를 뭘로 채워놓냐면 물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Q는 CM 델타 T라는 식에 들어가는 이 CM 델타 T는 보통 뭐냐면, C는 일단 비열이고요, M은 질량인데,
물의 비열이고 물의 질량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열량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Q는 CM 델타 T를 통해서 구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물질이 내뱉는 걸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안에서 물질이 반응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물이 에너지를 뺏기거나 열을 뺏기거나 열을 얻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양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열량계가 이런 식으로 설계 되어 있고 식에 대입해야 될 값들이 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마지막 이것도 이제 온도 변화인데 이것도 누구의 온도 변화가 될 거냐면 이 물의 온도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 변화와 물의 질량과 물의 비열을 곱해서 물이 얻은 열량 혹은 물이 잃은 열량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린 그걸 통해 저 화학 반응에서 방출됐을 열량 혹은 화학 반응에서 흡수됐을 열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열량계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열량계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통열량계, 간이열량계 뭐 이렇게 나뉘어요. 뭐 간이열량계라고 하는 거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고요. 열 손실이 커서.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연 손실이 최대한 적게,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지만 대신에 도구 자체가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계산 자체가 좀 더 복잡한 편이기도 한 그런 게 이제 통열량계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열량계든 통열량계든 어떤 반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입해줘야 되는 값들도 좀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이 열량에 대한 계산도 디테일한 응용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할 거고 이제 그걸 다음 주에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에 당장은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이번 주에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쪽지에다 이제 채우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공식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음 주에 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건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열의 출입은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그거 1단원 복습되어 있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해서 쭉 있는 거기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클리닉 때 와서 같이 해봤을 부분이죠.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고 설명도 해드렸을 부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했었을 부분. 거기 말고 여기요. 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문제야 다 풀어봤고 설명도 제가 이제 조금씩 다 해드리면서 우리가 클리닉 때 진행을 했었으니까 문제 푸는 방법 자체는 이제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별거 없이 0.025 몰농도의 HCl 400ml가 있고 0.6 몰농도의 NaOH가 100ml가 있으면 이걸 다 뜯어서 H 플러스는 곱해서 0.01몰 Cl-도 0.01몰 얘는 Na 플러스가 곱해서 0.06몰 OH-가 곱해서 0.06몰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둘 중에 결국 이 중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거는 OH-와 H 플러스의 중화 반응일 거고 그래서 이 둘을 섞었을 때 이 H 플러스 이온은 전부 다 사라지는 데 비해서 OH-는 0.05 정도 남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다. 이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봤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랑 염기를 섞어.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어떤 산에 대한 수용액과 염기성을 띠는 어떤 염기에 대한 수용액 이렇게 둘을 섞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결과물이 되는 물질이 이 둘을 섞었을 때 결과물이 되는 물질이 그대로 산성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한 저 염기가 1가 염기인 거야.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염기의 가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따로 정리해 준 적은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프린트 다시 보면 거기에 중간에 딱 그 내용 있잖아요. 산염기 가스. 그게 이제 산과 염기는 한 분자당 만들게 되는 H3O 플러스 이온이나 OH-의 개수에 따라 가스를 정한다가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HCl, HNO3는 뭐야? 이런 게 일가산인 거죠. 왜? HNO3도 그렇고 HCl도 그렇고 한 분자당 H3O 플러스를 하나씩만 만들 테니까. 근데 MgOH2나 CaOH2 같은 애들은 이가 염기인 거죠. 왜? 한 분자당 OH-를 두 개씩 만들어낼 테니까. 그쵸? 그쵸? 커피 드셔놓고 커피까지 드셨으면서 왜 줘라. 그 다음에 H3PO4는 3가산이겠죠? H3O 플러스가 3개씩 나올 테니까. 이런 게 이제 산과 염기의 가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염기가 1가라면 이때 양이온수는 그냥 A 수용액 속 양이온수와 같고요. 음이온수도 그냥 A 수용액 속의 음이온수와 같을 거고, 총이온수도 그냥 A 수용액 속에 그냥 들어있었던 총이온수와 같을 겁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라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풀었던 부분의 문제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렇거든. 이걸 뭐라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항상 아까 중화점일 수도 있어. 근데 중화점은 일단 지금은 당장은 빼놓고, 중성이 되는 경우는 일단 빼놓고 생각해보면,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이 둘 중에 적은 쪽이 1가라면 그 이온에 의한 이온 변화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수는 그냥 많은 쪽의 이온을 그대로 따라가요. 전혀 이온수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 문제를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질문했었던 거 풀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를 했던 게 밑에 문제인데, 우리 밑에 거에 EX 1번을 보시면 1몰 농도 HCl이 100ml였어서 H3O 플러스가 0.1, Cl-가 0.1인 걸 구할 수 있었는데, X몰 농도였던 NaOH가 100ml 있어가지고 얘는 Na 플러스가 0.1x, OH-가 0.1x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났었어? 양이온수 0.1, 음이온수 0.1 이렇게 났었단 말이야. 왜? 문제에서 얘가 산성이라고 알려줬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소리냐면, 이 둘이 섞었는데 산성이야. 근데 지금 그럼 적은 쪽이 염기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염기가 지금 1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온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뒤집어도 마찬가지야. 산하고 염기를 섞었어. 근데 그 결론이 염기인 거야. 그때는 뭐가? 산이 1가잖아? 그러면 산 쪽은 이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냥 원래 염기가 가진 이온수가 그대로 나와요. 양이온수를 보든 음이온수를 보든 총이온수를 보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온의 양은 변하지. 왜냐면 실제로 반응은 진행되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이런 거의 몰수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이온수나 음이온수의 변화가 없다고.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그냥 좀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살짝만 계산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에 엄청 크게 작용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수 있는, 작년 그 통합과학에서 산염기를 다룰 때 풀어봤을 수 있는 문제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요 산염기 파트의 문제들을 보면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산이 있고 B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요 A 산 수용액은 HCl 수용액이고 B 염기 수용액은 NaOH 수용액입니다. 자, 이때 둘의 농도를 모르는 상태인데, 얘는 수용액
1번 수용액은 얘 20ml와 얘 10ml를 섞을 거고 2번 수용액은 얘 20ml와 얘 20ml를 섞을 거예요. 그리고 3번 수용액은 얘 30ml와 얘 뭐 40ml를 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전개된다 라고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전개 문제는 그 화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자, 요걸 섞었을 때 뒤에 이제 단서를 줄 때 그 혼합용액 속의 양이온 수 이런 걸 이제 근거로 준 거야. 근데 얘가 2N이고 얘가 2N인 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 지우고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인 것만 알려주는 상태가 돼도 우리는 지금 요거 2N이고 요게 요거 20 할게요. 괜히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요거 20하고 30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2분의 3N 정도로 둘까요?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위 두 개만 보고 1번하고 2번은 둘 다 액성이 뭐여야 된다? 산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염기는 뭐여야 된다? 일가 염기여야 된다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지 않으면 그 중화반응 그 양적 관계 문제에서 딱 중하 정도 이상 난이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엄청 날 거고요. 중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풀 수 있고 아니고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적은 쪽이 1가면 아예 무시해 버릴 수 있어. 단, 이온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작용합니다. 농도는 부피가 변하니까 변할 수 있고요. 뭐 이것저것 다른 값들은 변할 수 있지. 근데 이온수만큼은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 그래서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산을 A산 이렇게 해주고 염기를 B염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해 보자라는 건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B 염기에 대한 값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B 염기에 대한 거는 좀 미시로 좀 잡아 볼게요. 그래서 B 염기를 X 몰롱도 Y 리터 이 정도로 상정을 할게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이때 얘의 양이온수는 그리고 이때 음이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음이온수는 여전히 A 수용액에 원래 있었던 거와 같을 거거든? 근데 양이온수가 A 수용액에 원래 있었던 거에 빼기 XY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저 B 염기 수용액 속에 이온 농도가 아니라 이온 몰수가 아니라 저 B 물질의 물질의 몰수를 그대로 빼주면 돼요. 그냥 A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에다가. 그래서 총 이온수도 뭐 해두면 되냐? A 수용액 빼기 XY 이런 식이 되겠죠. A 수용액의 총 이온수에서 XY를 빼면 돼.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저기서 2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B2 플러스가 XY 몰이 생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수가 EXY게 생길 거거든? 그리고 산 쪽도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괜히 헷갈릴 테니까 산 쪽은 1몰 농도 1리터 그냥 이렇게 잡아버릴게요. A산. 그리고 대충 얘는 1가든 2가든 어차피 저 식은 성립할 거거든?
근데 그냥 일가로 할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그럼 얘도 산 쪽, 양이온 쪽은 얘는 양이온이 1몰, 음이온이 그냥 1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둘을 섞었는데 산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얘 없어진 만큼 얘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양이온 수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래서 1-XY가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두 개의 수용액을 섞었는데 만약에 염기성이잖아? 그럼 결론은 또 어떻게 나겠어? 양이온 수든 음이온 수든 그냥 얘 거 따라가면 되겠죠. 왜? 산성 용액이 1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는 연습을 저렇게 저걸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요. 물질에서 이온수가 주어지면 이온수 주어진 숫자만 보고도 경향성 파악이 끝납니다. 누가 1가고 누가 2가인지 누가 3가인지 경향성 파악, 그리고 어떤 수용액이 산성이고 어떤 수용액이 염기성인지 파악이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저런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만약에 산인데 B 염기가 똑같이 이거 둘을 섞었는데 계속 산성이야. 근데 이번엔 B 염기가 3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이온수가 A 수용액에 빼기 EXY가 되는 거죠. 음이온수는 여전히 A 수용액의 음이온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고, 총 이온수는 그냥 총 A 수용액의 이온수에다가 빼기 EXY. 어차피 뭐 총 이온수는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정리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문제를 풀 때서라도 이제부터는 이걸 잘 적용시키면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딱 이렇게 생긴 여기 페이지 다음 페이지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방금 설명한 이거 이용해서 풀면 진짜 순식간에 다 풉니다. 진짜 금방 풀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거 연습하라고. 근데 내가 지난주에 이거 그냥 숙제로 내드렸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 연습하라고 만든 건데도 왜 이걸 숙제로 그냥 드렸었냐면, 이걸 너희 스스로 좀 깨달아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혹은 너희들이 일단 그냥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요거를 이미 풀어보셨으면, 집에 가서 이걸 다시 이제 요 방법으로 다시 풀어보세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파일을 올려드리면 되니까 톡방에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시면 아마 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일일이 적어서 풀 때랑.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걸 연습하도록 하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최대한 일부러라도 이걸 사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걸 안 쓰면 엄청 오래 걸리고요. 더 어려워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안 쓰면 아예 안 풀리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험지에 있었던 문제들 있잖아. 자, 여기에 있는 이 세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딱 이건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쭉 풀어주면 되게 좋을 만한 문제들이다 싶어갖고 아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지금 학생들이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보다는 그 외 걸 열심히 다들 풀고 있어가지고 그 외 질문이 들어온 건데,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15번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이 15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산화언어 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느새부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 제가 화학 수업을 할 때든 생명 수업을 할 때든 어느새부턴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좋아. 그리고 빨리 푸는 것도 따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잘 푸는 방법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빨리 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치? 근데 이게 결국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기본 틀을 만들어 두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정보가 정리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정보가 정리된 상태를 만들어야 실수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정리된 상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문제의 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보는 어디에 적겠다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해버리는 거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가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실수할 일도 줄어들어요. 사실 이거는 화학보다는 좀 생명과학에서 좀 더 특히나 좀 크게 관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화학도 크게 다르진 않지. 그래서 좀 그렇게 그 도식화처럼 틀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을 텐데, 이 15번은 왜 15번 문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냐면, 주제가 산화환원이고 반응식이 나왔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무시하고 산화수부터 적는 겁니다. 어차피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 진짜 산화환원은 양적 반응을 하는 그 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산화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수 문제, 산화환원과 화학 반응식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산화환원 주제로 반응식이 나와 있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산화수부터 다 적는 거예요, 그냥. 왜 제가 이걸 기본 틀로 삼으라고 하냐면, 그러면 실수할 일도 없고 정답률도 올라가요, 당연하게.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해야 산화수 적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면 방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하던 방법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서 좀 더 빨리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동안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실수할 일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건, 제가 풀던 방식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 방식이 빨라질 정도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산화환원에서 산화수는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작용합니다. 진짜 산화수만 빨리 적을 수 있으면 끝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데, 산화수 빨리 적을 수 있는 건 연습만 하면 금방 빨라지거든. 산화수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산화환원 문제가 있고, 산화환원이라는 주제로 나온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반응식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산화수부터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식이 있고 2NO 더하기 O2 2NO2 이렇게 식이 주어졌으면 그냥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산화수부터 적는 거야. 이 산소는 0일 거고, 여기 산소 마이너스 2일 거고, 요 산소 플러스 2일 거고, 요 산소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요 질소 플러스 4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산화수 적는데 뭐 몇 분이나 걸렸습니까? 몇 초나 걸렸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왜? 이걸 빨리 적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O2는 그냥 0이야. 이건 고민할 것도 없고요. O2 말고 나머지에서는 산소를 다 마이너스 2로 두면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질소가 빠르게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이 문제에서 뭘 바로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질소는 마이너스 2, 산소는 플러스 2네요. 네, 질소는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했고 산소의 산화수는 감소했다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죠.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NO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고 O2는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어요. 즉 NO는 산화되었고 O2는 환원되었죠. 에이, 선생님 그럼 이거 산화수를 못하러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NO가 O2랑 결합해서 NO2가 되는 거면 그냥 당연히 산화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 문제에서는 더 빠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린 한두식 때문에 덜 연습한 산화수가, 덜 적어본 산화수가 그만큼 너네 산화수 적는 속도, 산화수 찾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거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저 산화수 사는 게 너무 느려요. 이런 걸 산화수랑 안 해봤으니까 느리지. 그냥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산화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 버렸으니까 느리지. 연습해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으니까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적어. 네, 그렇고요.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닌 것이, 생각보다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중요한 게, 무려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무려 고대를 간 사람이 본인이 공부한 팁을 방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으로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무언가 보다 그냥 진짜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한 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 아무튼 그렇고요. 무려 고대는 좀 쪽팔리네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나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방금 그 말 때문에 현타가 왔는데, 난 진짜 대학교 딱 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무려 고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디 가서 고대 가지고 자랑할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막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학교가 그 스카이 정도 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게 될 일이 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가면은 저 고대 나왔습니다 하면은 막 상대방이 프린스턴 예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막 하버드 나왔고. 그럼 좀 민망해지죠. 이게 고대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슬퍼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고대가 나쁜 학교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고요. 나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식이 가장 산화수를 적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식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진행을 해보면, 나식은요, 이 NO 더하기 H2O가 HNO3 더하기 HNO2인데, 얘는 산화수 안 적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얘는 되게 힘들 텐데, 왜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에서 산화되는 것도 NO고 환원되는 것도 NO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산화수 빨리 적어볼게.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수소가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얘도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질소는 플러스 2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하면 얘가 플러스 5여야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3이어야 만족될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NO2인데, 그쵸? 그래서 얘가 플러스 4가 나왔어야 되죠. 그쵸? 딱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실제로 산화수 변화가 누구한테만 있냐면, 어떤 질소는 마이너스 1이 됐고 어떤 질소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플러스 1이 되더라. 그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한 것도 질소, 산화수가 감소한 것도 질소다 보니까 결국 산화가 일어난 것도 NO2, 그리고 환원이 일어난 것도 NO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2O는 그냥 주변에서 반응할 조건만 형성해 줬을 뿐, 실제로 산화하는 반응을 NO2끼리 지들끼리 한 겁니다. 그쵸? 실제로 이제 이거는 산화수를 안 적고 파악하기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도 보면은 HNO3 더하기 H2O
가 H3O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일 텐데 상하수 쭉 적어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 적었던 거니까 그대로 갖다 쓸게요. 새로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선 상하수 변화가 있어 없어? 그쵸? 그 어떠한 원자도 상하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 반응은 지금 뭐예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지.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고.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NO2가 산화하고 NO2가 환원한. 선생님 그러면 혼자 산화하고 혼자 환원했으면 아니에요. 혼자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NO2가. 서로 다른 두 개의 NO2니까. 산화한 NO2가 있고 환원한 NO2가 있는 거지 따로.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보면 자 기억 가에서 NO는 산화제이다. 자 여기서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화제와 환원제 뭐 비슷한 개념으로 있는 게 산화성과 환원성과 똑같은 얘기인데 산화제가 뭐였어요? 그치 본인이 환원되는 거. 왜? 산화제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거야? 너네 소화제가 뭡니까? 소화제를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 결국 마찬가지야.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켜야 산화제야. 그러니까 본인은 뭘 해야겠어? 환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부르고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라고 부르면 되는 거겠고 그러면 기억이 맞으려면 NO가 환원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저기서 NO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화되었네요. 그럼 기억이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니은 나의 질소화합물 중 산화수가 가장 작은 N을 포함한 거는 그냥 적어놨으니까 보면 되죠. 마지막 HNO2가 맞겠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산화하는 반응 아니잖아요. 봐봐 어차피 산화수를 적어야 쉽게 풀릴 만한 문제들로 되어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그러니까 그냥 산화하는 반응식 산화하는 주제로 화학 반응식이 나온다? 그럼 산화수 다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거 없어. 오케이?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그 툴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20번도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면 20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쉽시다. 원래 안 쉬고 오늘 나머지 이거 두 문제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 좀 일찍 끝날 거였긴 했는데 딱 한 5분만 쉬자. 저기 되게 졸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기 잠 좀 깨우고. 자, 그 밑에 이제 20번 문제도 네,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해서 K2CR2O7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크로뮴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물질일 건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운 산화수 규칙 안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걸로 돌아가면 되는 거냐면 얘보다는 좀 더 편하게 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KOH를 보고 선생님 근데 얘는 O가 마이너스 2고 H가 플러스 1이니까 칼륨이 플러스 1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애초에 얘 자체가 뭡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그리고 얘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K 플러스 자체가 플러스 1일 걸 먼저 알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굳이 저걸 먼저 했냐? 똑같이 여기서 똑같습니다. 얘 자체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K는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냥 다른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그쵸? 선생님 얘가 이온 결합인 걸 어떻게 알아요? K 금속, O 비금속, 이온 결합이지. 그치? 크로미움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얘 금속, 얘 비금속, 이온 결합이지. 자, 그러니까 그냥 K는 어차피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산소도 어차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크로미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거 플러스 2고 요거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0이면 플러스 12가 필요하고 플러스 6이겠네요. 이런 정도로 빨리 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도 찾아보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일 거고요. 0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일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산화수 쪽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산화수 변화부터 그냥 해놓고 갑시다. 사실 산화수 변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한 김에 표시해둡시다.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에 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4. 자, 그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 해보면 기억! 크로뮴의 산화수는 3만큼 감소한다. 맞네요. K2Cr2O7은 K2Cr2O7, 즉 다이크로뮴산 칼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 뭐 한 거예요? 환원된 거죠. 본인이 환원했으면 뭐예요? 산화제. 그쵸? 딱 조는 동안 했던 얘기가 그건데 내가 환원돼. 그럼 남을 산화시키지. 그러니까 내가 환원이 되려면 내가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그럼 누군가 전자를 잃어줘야 되니까 다른 애가 산화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환원이 되면 남을 산화시키는 거야. 산화제. 그러니까 우리 소화제라는 것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소화제는 사람을 소화하도록 만들어주는 약인 거잖아.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산화제는 남을 산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산화제라서 자기가 환원돼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이 20번 문제 이제 포인트는 디귿인데요. 디귿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개수를 맞춘다고 하면, 얘가 개수가 안 알려져 있다고 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냐면, 일단 크로뮴, 우리 개수 맞추기 했던 거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대로 다시 해보면 얘 크로뮴이 이 물질 하나당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황은 분자 하나당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수 맞추기 할 때 마지막에 뭐 해줬었냐면 여기다가 이 둘이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곱해주는 과정을 거쳤었죠. 그래서 이 둘의 최소 공배수가 되려면 얘는 2가 얘는 3이 돼야 될 거고 실제로 그래서 개수가 2하고 3이네요. 원래 우린 이 과정을 통해서 개수를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자, 근데 그냥 이 자체가 뭐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2죠,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 12고. 한마디로 이 반응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몇 개? 12개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반응식이 진행되는 동안 K2Cr2O7 몇 개 반응해요? 2개 반응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K2Cr2O7 2개 반응할 때 전자는 12개 이동합니다. 그럼 1개 반응할 때 몇 개 이동? 6개 이동. 그럼 디귿이 틀렸죠. 자, 이게 큰 데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왜? 결국은 여러분들은 개수 맞추기도 해야 될 거니까 같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이쪽으로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작은 데서 올라가는 방식도 해봅시다. 자, K2Cr2O7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크로뮴이 6에서 3이 될 거잖아. 그러면 크로뮴 하나당 이동하는 전자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3개란 얘기지. 근데 K2Cr2O7 하나당 들어있는 크로뮴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6개 이동하겠죠. 이렇게도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데서 올라가도 되고 큰 데서 내려와도 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큰 데서 내려가는 방식을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다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산화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저는 큰 데서 내려가는 걸 더 선호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한 값들이 보통 다른 걸 구하는데 또 쓰일 수 있어서
그러면 20번 해결됐으면 500번인데 자, 그 다음 500번 문제는요. 이거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500번 문제 자체는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500번 문제는 엄연히 따지면 화투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상 화학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이 그 과정 자체가, 이 화학평형이라는 파트 자체가 화투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부만 화원에다 내려왔을 뿐 실제로 화원은 화학평형을 이용한 계산을 시키지 않아요. 화투에서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딱 이 500번 문제 있잖아요. 제가 화투로 수능을 봤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딱 그 화투 수능 준비할 때 풀었던 문제 유형이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제입니다. 얘는 화투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 별로 안 중요한데, 근데 이거 결국은 너네들 문제집 풀다 보면 풀어야 돼. 기출피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어차피 너희들이 다 풀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 자체는 안 중요해도 결국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좋아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꺼내왔는데,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y축의 몰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반응식에서 몰수 계산하는 유형을 뭐라고 통틀어서 불렀었냐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불렀었던 거잖아요. 원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와 몰농도를 합치면 대부분 그냥 몰농도를 몰수처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응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총부피가 통일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몰농도를 몰수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 용기에 X와 Y 중 한 가지를 넣고 반응시킬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을 거긴 한데 그게 누군지 몰라. 그래서 X랑 Y 중에 누굴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신에 뭔 알 수 있냐면 가랑 나 중에는 누굴 넣어놓고 시작했는지는 알 수 있죠. 누굴 넣고 시작했어? 그래프를 봤을 때 나를 넣고 시작을 하겠네요. 왜? 반응 시간이 0일 때 존재하는 게 나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나란 소리니까. 그럼 나가 우리가 넣어준 물질이 되는 거고, 얘가 생겨야 하는 물질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반응물이 X니까 X쪽을 넣어주는 게 가장 익숙하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처음에 얼마가 있었던 게 되냐면 ON이 있었던 게 됩니다. 그쵸?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하던 대로 하면 ON이 다 반응에 참여하고 어쩌고 저쩌고의 흐름이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ON이 다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화학평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Y가 결과적으로 얘가 몇이 돼요? 2N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가는 처음에 없었거든. 그럼 얘는 더하기 2N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X는 빼기 N이 됐었어야 되겠죠. 왜? 여기서 1대2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4N이 남았어야 되겠죠. 근데 나가 4N이 남아야 된다는 건 나가 가보다 많아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지금 그래프 봐봐. 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지금 이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란 얘기예요? 얘가 가고 얘가 나란 얘기겠네요. 그래서 얘를 ON, 얘가 넣어준 쪽, 얘가 0, 여기서 출발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얘가 2N이 될 것이다 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하기 2N이어야 되니까 얘가 빼기 4N이 될 거니까 N. 이젠 성립하네.
이걸 이용해서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끝나는 형태의 문제였다. 가 되는 거죠. 됐죠? 이제